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회계원리의 마지막 이야기인 기출형 모의고사. 물론 문제를 40개 책에서는 나와 있지만 다 풀 수는 없고, 또 뒤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원리에서 정리를 해야 할 단계의 요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쭉 우리가 잡으며 뭐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원가회계학까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D 문제를 갖다 풀고 뒤에 중급회계 뒤쪽에 보면 뭐가 되느냐, 문제가 최신의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40문제를 아마 이제 우리 중급회계는 손세정 회계사님이 담당했는데 그 위에 답안과, 그리고 제가 또 아무래도 회계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답안 두 가지 해답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아무래도 회계사님이 요즘 결산기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계원리와 중급을 엎지르는, 소위 말해서 최종 D쪽에 해야 되느냐 중급회계의 30강 D쪽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우리 회계원리와 그 다음에 그 중급회계에 중복되는 문제를 손세정 선생님의 답안과 제 답안을 같이 올리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같이 한 번 더 정리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는 회계원리 쪽의 이야기 속에서 일단 오늘은 전반전 문제를 몇 개 풀고 후반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회계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공이 아닌 분들이 정리해야 할 사항이 어떤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이름 중에 저희 장인 어른이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러는데, 제가 김승만인데 만자를 좀 일만 만자를 쓰지 말고 둥글 만자를 써라 하고 어제 전화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학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좀 더 어렵지 않게,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 만자가 불용문자다. 일만 만자 만 가지를 다 성공하라니까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일만 만자에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그 내용보다는 둥글 만자를 써라.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그냥 써놓은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둥글 만자를 갖다가 이제 쓰는 게 좋다. 일만 만자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지금 어차피 제가 여기에 적어놓고 깜빡하고 띄웠는데, 이 김성만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일만 만자보다는 둥글 만자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셔서,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이구나. 아무래도 이제 사랑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주는 거지 제가 위로 주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죠. 여하튼 좋은 이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만자를 둥글 만자로 쓰고 한번 여러분하고 칠판에 적었기 때문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이 보면 회계원리의 기출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D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 중에 문항이 한 40개씩 나왔는데 다 풀기는 어렵고, 여러분이 여기 들으냐 중요한 몇 가지를 골라서 하고, 또 특히 이제 원가 회계 부위는 중급 쪽의 이야기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 회계 회계원리와 원가 회계가 끝나는 뒷부위에 31강 여기에 같이 이제 그런 40문제를 좀 다 풀란지 아니면은 별치를 하든지, 여하튼 우리 손세정 선생님의 해답과 제가 단 답 이 두 가지 별애를 놓으면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며 진행을 하도록, 더 추가로 31강에 넣겠습니다. 회계원리도 30강, 중급회계도 30강인데 중급회계 뒤쪽에 31강의 문제풀이라는 이야기를 넣어서 회계원리와 중급회계를 어우르는 종합적 문제를 교수님이 손세정 회계사님이 이제 답안 A안과 그리고 제가 답안 B안을 써서 해설을 두 가지를 들며 여러분과 함께 같이 꼼꼼히 따져보는 마지막 기회를 31강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으로 힘든다면 31, 32 여하튼 중급회계 뒤쪽에 바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최신의 기출문제, 최신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겠다 그러는 예고를 드리며, 일단 회계원리는 요 강좌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얘기하고, 이제 전체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더 문제를 많이 달아와야 되는 이야기를 위하여 바로 31강, 중급회계 30강까지가 손세정 선생님이 회계사님이 한 거고, 31강에 손세정 선생님의 답과 제 답을 같이 영합한
문제를 제가 아마 시간이 없어서 요즘 결산기니까 회계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하며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니까 미리 예고하니까 요 단원이 끝나고 중급 회계를 공부하시고 뒤쪽에 중급 회계 31강 뭐 뒤에 한두 강 뭐냐 그러면 가장 최신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까지도 예등자 그러면 원가 회계 역점을 둔 문제들을 여러분들 원가가 아니라 회계 원리의 문제 역점을 둔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쪽으로 하죠. 자,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D형의 문제 아마 여러분이 회계 원리 D 기출형 모의고사 그리고 단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4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4번은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전기를 묻고 있다. 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뭐가 되느냐 회계의 전체 절차를 묻는 문제 중에서 전기는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가끔씩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일단 거리가 일어나라. 분계장으로 넘어가라. 분계장에 넘어가면 원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죠. 원장에 간다. 원장에 가서 뭐가 되느냐 결말을 봐서 궁극은 재무제표인 BS와 IS를 만든다. BS와 IS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거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총계정 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진다. 그럼 바로 시산표를 얘기합니다. 이 결산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결산에 시제수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제수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산표, 재고조사, 수정분계, 그 다음에 정산표. 요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최종적 장부적 검증을 위한 이야기다 하는 게 1번 이야기가 되겠죠. 이건 TV 시산표를 얘기한다. 그럼 본 절차에 우리가 바로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음 BS 계정을 마감한다 하는 마감이 나오죠. 세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를 갖다 얘기한다. 그렇죠. 재무제표를 갖다가 바로 공시한다. 시문에다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타낸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결산의 과정이었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여러분의 결산은 바로 시제 수정이라는 과정과 손익계정 마감, BS 계정 마감 공시인데 이 시산표가 바로 장부의 잘잘못을 묻는 1번이다. 근데 바로 전기에 대한 설명을 묻기 때문에 이거는 시산표라는 얘기가 되고요. 2번에 보면 수익과 비용 계정을 갖다가 잔액을 집합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바로 집합 손익계정에서 차변은 비용의 항목들을 대변은 수익의 항목을 놓고 정산표에서 만든 바로 뭐가 되느냐 IS와 그 다음에 손익계정의 IS를 한번 비교해 본다라는 거. 정산표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는 말로 들어가지만 손익계정에서는 바로 차이만큼을 기초자본에 보내주는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쓴다. 요거 차이 이외에는 똑같단 말이야. 비교한다 그러는 거니까 여기 2번은 바로 손익계정의 마감을 얘기하죠. 그럼 세 번째 분계장의 내용을 원장으로 옮긴다. 예를 들어 여기 현금이 얼마, 여기 상품이 얼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면 현금 100, 상품 100이다. 그러면 공급은 뭐가 되냐 그러면 원장에 갔을 때 현금은 현금의 원장으로 가고 상품은 상품의 원장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현금에서 100 적고 상품에서 100을 갖다 우리가 적으며 현금의 100, 상품의 100을 갖다 보내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팅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 거.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는 바로 분계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원장에 갈 때는 상대 계정을 반드시 적어줘라. 그래서 현금은 상품을 적어주고 상품에는 현금을 적어준다. 그러면 추정하라 그럴 땐 해서 위에 계정을 갖다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된다가 뭐 원래 분계가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생각해주게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되지 않은 거래를 결산 시점에 발생주의로 수정하여 바로 하는 절차.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모든 것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원인이 발생되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에게 일을 시켰다. 그럼 반드시 비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비용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되냐 그럼 발생주의를 갖다 취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썼습니다. 비용의 경우는 반드시 발생주의를 갖다 우리가 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를 갖다 취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인이 발생되면 현금주의의 반대가 발생주의라는 말을 갖다 쓰죠. 현금주의의 반대가 발생주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주의를 갖다 취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의 경우는 발생주의 플러스 뭐가 되냐 실현주의를 갖다 취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며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발생주의에 따라 마지막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라도 결산 시점의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 바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결산 수정 분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거래를 최초로 인식한다. 이건 분기를 얘기하는 거지. 분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서 바로 전기를 똑바로 말하는 거 3번이 되고 4번의 경우는 바로 결산 수정 분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번의 경우는 시산표를 얘기하고 2번은 바로 손익계정의 마감을 얘기하고 3번은 총계정 원장 옮기는 전기 이게 맞고 4번은 결산의 수정 분기가 돼야 되며 5번은 분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4번의 이야기의 정답은 3번이다 하는 이야기로 문제를 하나 풀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자, 여러분하고 같이 다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5번 이야기죠. 회계 기말에 행할 결산의 수정사항이 아닌 것 하고 물었습니다. 결산의 수정사항. 바로 결산 과정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하고 물었죠. 자, 가장 중요한 얘기는 기중에 소용한 소모품. 여러분들 소소하게 사용하는 비용들을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잡다한 휴지라든가 또 종업원이 사용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소하게 들어가는 품목이라 그래가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모품은 뭐가 되느냐? 자산입니다. 그러나 소모품에다가 뒤에 B가 붙으면 뭐가 되죠? 바로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품 계정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모품 일종의 금액을 소모품 계정으로부터 소모품 B 얼마만큼 썼느냐 이거지.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그 소모품 자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걸 30만 원 썼다 그러면 30만 원 뭐가 되죠? 소모품 B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70은 뭐죠? 아직도 남아있는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로 내용 소모품은 자산이다. 이렇게 돼서 이걸 결산에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 채권을 대상 충당금에 상계시킨다. 이건 바로 발생할 때입니다. 수정할 때가 아니죠. 항상 12월 말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얼마만큼은 대입킬 것이다 하고 우리가 봤을 때 배상매출금 금액의 잔액에다가 뭐를 갖다가 바로 대손율 0.01 프로테이지를 얘기한다 이거지. 10%, 1%. 그럼 이게 대손 충당금을 갖다가 얘기 되느냐? 차변 쪽에다 대손 뭐가 되느냐? 충당금을 충전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가 되느냐? 12월 30일이 되면 항상 결산하지는 않고 대손 상가 비용으로 잡아주고 대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며 이 대손 충당금은 바로 대출 채권의 차변 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얘기되느냐 차감시켜주는 계정을 취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이랬다가 다음에 가서 떼먹힐 때 확정적으로 떼먹힐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날리며 대손 충당금을 없애라. 충전된 부위에서 충당된 금액에서 우리가 없애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게 매출 채권을 갖다 직접 삐주는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둔 거는 12월 30일. 그 다음에 발생되었을 때 발생된 날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대손 충당금을 날리며 매출 채권에서 직접 삐준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요 여러분들 알아두면 바로 2번이 결산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산대는 대손 충당금에 충전을 시켜두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되었을 때 차감한다는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산 문제와는 문제가 다르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역시 12월 30일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사조사법에 의하여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인식한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상품 계정은 기말이 되었을 때 얼마 남았느냐 하는 걸 기말 재고조사라고 얘기하죠. 이 조사를 하는 방법은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계속기록법과 실제 창고에 가서 문을 열어가 얼마 남았느냐를 알아내는 실사법이라는 방법이 있죠. 이건 다 12월 30일에 가서 바로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선수임대료분 중에 기간이 경과된 걸 임대수료로 한다. 그렇죠. 선수로 잡았을 때는
정상 임대료로 우리가 얼마만큼 경과되느냐. 예를 들어 1년치를 갖다가 12월, 만약에 예를 들어 10월달 다음해까지 얘들하냐 하면 10월 1일 날 다음해 9월 30일까지 뭐냐 하면 임대료를 만약에 선수 임대료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선수 임대료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미리 먼저 받았다면 12월 30일이 될 때는 이 중에 석 달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선수 임대료를 임대료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가 되느냐, 9달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선수로 남겨놓아라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러냐, 이 선수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바로 대손은 바로 대손 충당금을 갖다가 설정을 하되 발생될 때 어떻게 되죠? 대손 충당금을 갖다 빼주면 매출 채권을 차감한다는 이야기,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번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서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묻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맨 먼저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현금이나 현금의 성격을 띈 자산,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현금성 자산이란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 바로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통화를 보니까 700원이다. 통화는 바로 법적 강제 통용력을 부여해서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면 달러가 나왔을 때 달러를 반드시 어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통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강제로 어야 되느냐 그러면 쓸 수 있는, 법적으로 그 사람은 구속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만든 원화를 쓰지 않겠다. 뭐를 쓰겠다는 거예요? 강제 통용력의 이야기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냐, 통화는 현찰로 본다. 당연하죠.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여러분 잘 아는 소모품으로 본다. 옛날은 수입인지, 우편물 이런 것들을 한때 선생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할 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뭐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 선수, 뭐 수수료 뭐 이런 얘기로 다 돌려가지고 수입인지를 갖다 딴 말로 쓰지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국채, 국채는 바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데 여기에 주는 이자, 어느 은행에 가서 돈 받아 가리, 이건 바로 현금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체국을 통하여 온 우편한, 역시 어떻게 되죠? 바로 우체국하면 현찰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한도 현금으로 본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서, 그렇죠?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서 주주들에게 배당금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면 통지서를 가져가서 은행에서 바로 현찰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현찰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환매채, 환매채는 바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사주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12월 1일인데 1월 31일, 그러니까 3개월 이내 환매채도 역시 현금으로 본다 하고 현금성 자산을 배울 때 여러분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해 주면 되죠. 그런 얘기는 바로 수입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인지는 뭐 승급비용이나 아니면 뭐 소모품이나 뭐 이렇게 달리 있었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수입인지 이외의 모든 걸 다 더하면 1650원이 뭐가 되죠? 현금성 자산이다 하는 말로 정답은 1650원인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가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제 여러분하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10번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10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갖다 묻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된대. 바로 여기에 10번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상품 계정을 얘기하죠. 바로 재고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상품이다. 그런데 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초재고, 매입액, 매출액, 기말재고다 이렇게 될 때 항상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갖다 빼면 원가다 하는 말을 쓰죠. A에다 B를 더하여 C를 갖다 빼면 원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라. 그럼 이게 원가다. 이 원가와 D를 갖다 비교하면 뭐가 되죠? 상품 매출 이익이다 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죠. 이 얘기는 바로 이제 기초재고가 얼마냐? 2,000원.
단기 매입액이 만원이다. 기말이 얼마냐? 4,000원이다. 그럼 돼서 우리는 매출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산정해주면 되죠. 여기가 2,000원이다. 여기가 만원이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4,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A에다 B를 단 12,000원, 4,000원을 떼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2,000원 플러스 만원. 그 다음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4,000원을 빼라. 그럼 궁극은 8,000원이 뭐가 되느냐? 매출의 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지. 8,000원이란 말이야. 이 8,000원짜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 가산이익률을 더했다 하는 말이 되죠. 10%의 가산이익을 더했다면 즉 이게 원가인데 10% 이익을 냈다 이거죠. 그럼 10%라면 여러분 잘 알면 8,000원 곱하기 자 1% 이런 자신을 얘기하죠. 0.1 10%니까 8,800원이 뭐가 되느냐? 궁극은 매출액이다. 8,800원이 돼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익이 10% 남는다는 얘기가 되지. 8,000원짜리를 8,800원에 팔아야 10% 이익이 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시간이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두 개 더 풀고는 요점 정리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며 여러분들은 일단 B쪽에 가서 이제 전체 중급회계 끝 뒤에 바로 재무회계와 그 다음에 회계원리와 그 다음 중급회계를 통틀어 얘기하는 이야기의 문제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푸는 기회를 뒤로 가지며 계속해서 여기서는 간결한 문제들 회계원리에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16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16번 문제는 주한국은 2001년 초에 대안의 주식 10주를 30만원 그럼 주당 3매만원에 어디에 들었냐 그럼 취득하고 수수료 2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동주식은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아주 중요한 게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일명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IFRS 되며 우리가 회계 용어가 바뀌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수료 2만원이 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서 우리가 처리하지 절대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용어가 바뀌어서 뭐로 바뀌었다? 그렇죠.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 바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기 때문에 여러분은 3만원, 30만원에 바로 3만원짜리 10주 30만원 샀는데 수수료 2만원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는 30만원이 원가다. 그럼 2만원 뭐로 바뀌었죠? 바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30만원이다 하는 말이 되죠. 자, 이런 주식을 갖다가 단기 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했는데 동년 말 주식의 공정가치가 34,000원이 되었다. 3만원짜리가 34,000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그러면은 4,000원씩 10주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핵심 이야기가 뭐가 되냐? 16번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줄 아느냐? 이 수수료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단기 손익 계정으로 비용으로 처리해 줄 아느냐? 그래서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30만원으로 봐야 되고 자 나중에 34만원이 되었으니까 34만원 마이너스 30만원 얼마 되죠? 4만원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냐? 평가이익이 되고 여기에 비용 단기비용 수수료 준 얼마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2만원은 바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가벼운 이야기.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죠? 그렇죠.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이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을 얘기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단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문제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서 단기 매출이 얼마냐? 30만 원이다. 이제 기출형 모의고사를 갖다 이제 우리가 다 풀 수는 없고 풀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회계 원리에서 우리가 쭉 배웠던 바로 내용 속에 체크를 해야 될 게 어떤가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바로 우리가 일단 이제 그 내용을 연결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갖다 이해를 했고, 16번 이야기, 18번 이야기는 이겁니다. 기초에 매출 채권이 얼마냐? 30만 원인데 기말이 되었더니 5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궁극은 뭐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죠? 나요 중에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대손충당금이 2만 원인데 기말이 얼마냐? 3만 원이 되었다. 그런 말은 대손충당금 만 원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끌로 우리는 보기부터 먼저 봤는데, 단기 매출액은 30만 원이고 대손상각비는 뭐가 되느냐? 2만 원이다. 그리고 기초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매출액이 30인데 대손상각비는 2만 원이었다. 그런 게 기초였네요. 그럼 기말은 50만 원이 되고 3만 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이 문제를 갖다 다룰 때 매출액이 얼마였느냐?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만 원이었다 하는 말의 기초를 보면 바로 매출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궁극은 바로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20만 원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지. 20만 원만큼 늘어났다면 바로 대손충당금 증가는 얼마냐 그러는데 충당금 증가가 만 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궁극은 30만 원에서 2만 원의 대손상각비를 빼고 30만 원을 갖다 20만 원을 갖다 우리가 매출 증가가 되고, 그 다음 대손충당금은 1,000원만큼 어디 되느냐? 만 원만큼 증가되었다면 현금 유입액은 얼마냐? 10만 원 속에 바로 만 원을 뺀 9만 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유입된 현금이다. 현금의 유입액은 9만 원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매출액이 기초에는 30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손상각비를 2만 원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기말에 매출액이 50만 원이 되었으니까 20만 원만큼 늘어났다 이거죠. 늘어났기 때문에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얼마로 만 원만큼 늘여놨다 이거죠. 그러면 궁극은 현금 유입액은 얼마냐 물으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9만 원이다. 20만 원에서 매출 증가된 20만 원에서 바로 매출액은 30만 원인데 20만 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궁극은 10만 원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속에 대손충당금 증가가 만 원 되었기 때문에 현금 유입액은 9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 도표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18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24번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한국은 4월 1일 기계장치 8만 원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격은 5,000원이고 연수합계법에 의하여 월할은 12분의 얼마 이렇게 우리가 따져주는 걸 월할 계산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1년이 12개월인데 예를 들어 6개월 지났다 그러면 바로 1년 12분의 6 2분의 1을 반영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월화를 하고 이때 한국의 기계장치를 10월 1일 43,000원 처분했을 때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봤을 때 8만 원 주고 샀다 하는 얘기가 되고 8만 원 주고 샀죠. 8만 원 주고 산 것이 취득원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달아보면 자, 문제를 차근차근 우리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원래는 8만원짜리였다. 그리고 8만원인데 잔존 가격이 얼마냐? 5,000원이다. 그러면 8만원에서 5,000원을 갖다 우리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년 반 1년 반이니까 뭐가 되느냐? 연수합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첫 해의 5와 그리고 두 번째 4에다가 요 4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12분의 6이 되죠. 바로 여러분들 6개월 1년은 그대로 되고 1년 6개월이니까 뭐가 되느냐 4년째는
바로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15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는 뭐가 되느냐 15를 분모에 넣어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냐 35,000원이 되는 겁니다. 요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35,000원이 바로 감가상각비다 하는 말 연수학계법이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 가격을 빼고 12분의 뭐가 되느냐 5 12분의 4인데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5,000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아까 8만원에서 35,000원을 갖다 우리가 빼면은 장부 가격은 45,000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장부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장부의 가치 밸류는 얼마냐 45,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될 겁니다. 45,000원이 뭐가 되느냐 여기가 8만원 여기가 35,000원 그러면 45,000원이 장부가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장부가치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처분했을 때 얼마 받았느냐 그러면 43,0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43,000원과 장부가격 45,000원의 차이 처분은 43,000원, 장부가격은 45,000원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2,000원만큼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었다. 처분 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처분 손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마무리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문제풀이를 갖다가 랜덤별로 몇 개 풀며 바로 궁극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문제를 우리가 풀었고 중급 회계 쪽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뭐 더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결합 원가 32번의 이야기 한번 가만히 보죠. 바로 32번은 결합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합 원가는 이런 얘기를 한 마리 했죠. 우리가 소 한 마리를 갖다가 잡는다 축산해서 그러면 이게 왜 되느냐 쭉 같이 진행을 해서 고기를 갖다 만드는 과정 속에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고기와 뼈와 가죽이라는 세 가지가 남는 시점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에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내용은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고기와 뼈와 그 다음에 가죽 이 내용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점을 분리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분리된다 할 때를 분리점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고기와 뼈와 가죽이 나왔다면 요게 나오고 난 다음에 가공에 대한 원가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로 우리가 갈 거란 말이야. 요 분리점까지 같이 어디에 되느냐 하면 든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느냐 하는 걸 결합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원가는 하나하나 낱개로 따지는 개별 원가 종합적으로 정유나 제이지처럼 쭉 가서 끝에 가서 얘들은 종합적으로 얼마 분담하는 종합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원가는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비행기 같은 걸 갖다 우리가 만들 때는 한 대 얼마 들었다 하는 개별이 되고 그 다음에 정유나 제이지처럼 어디 되느냐 쭉 같이 해서 나중 가서 어디 되느냐 균등하게 나누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종합원가라고 얘기하죠. 그 개별원가, 종합원가가 있었고 결합원가는 같이 가다가 여기까지는 어떤 종합적 성격을 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 뒤에 가서 나타나는 개별의 성격이다 이런데 특히 여기까지 분리점까지를 결합원가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결합원가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는 균등법이라는 얘기를 했죠. 균등법은 뭐가 되느냐 그럼 추가 원가가 커질수록 왜 됩니까? 결합 원가는 더 적게 배분받는다. 왜? 똑같이 하는데 뒤쪽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궁극은 균등하게 치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럼 그 2번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이 결합 원가에 더 많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더 적게 배분돼야만 된다.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5만 원, 이게 어야 되느냐? 2만 원, 이게 3만 원이다. 그러면 오히려 다 균등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5만 원 든 쪽에 분배를 적게 해야만 균등하게 세 등분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균등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무조건 세 개에 분리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가격을 나누는 걸 균등법이라고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들면 아무래도 이게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더 적게 배분을 받겠다야
의해되니까 균등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장르의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바로 단원별 주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하는 이야기에 쭉 같이 보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지만 잘못하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큼직큼직하게 우리가 보며 정리를 하고 여러분은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원리의 단원별은 뭐가 되느냐, 출제 예상. 자, 제가 경영, 회계, 재무 세 개 분야를 다 강의하지만 마지막 항상 단원에 가면 출제에 대한 예상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주요 내용을 반드시 잡아줘라. 주요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회계는 회계 원리 쪽은 주요 내용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냐 그러면 회계 순환 과정. 앞에 나왔지만 거래가 일어나면 분기를 하고 분기된 내용을 원장으로 보내고 원장에서 결산하는 과정,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상식 거래냐 부기상의 거래냐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거래는 반드시 양쪽에 이루어지는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다음 분기가 되고 우리가 전기가 된다. 그런데 분계장, 총계정 원장 뭐 이런 얘기 속에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은 바로 메인이기 때문에 주요부라고 불러준다. 그 이외에 현금 출납장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보조부로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결산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예비 절차는 시제 수정이고 본 절차는 바로 BS와 IS, BS부터 IS 계정부터 먼저 마감하죠. 이런 마감을 한다. 그리고 이제 후 절차는 신문에다가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회계 기초이론에 넘어가서 기본 개념 속에서 재무의 자본 유지 개념에는 실물과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의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명목 지표로 따지느냐 현행 원가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바로 재무의 자본 유지 속에서 명목 화폐 아니면 현행 기준 원가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잡고 항상 기초는 똑같은데 기말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원가를 갖다 넣을 건가 물가를 반영할 거냐 장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행되는 대로 원가를 기준하느냐 여기에 따르고, 그 다음에 불변 여러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소는 자기가 바로 물건을 지금 산다면 불변 구매력은 바로 인플레이를 보장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걸 불변 구매력이란다. 그래가 세 가지 관점에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손익계산서 이야기는 반드시 수익에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당기순이익을 일단 구하라. 거기다가 재평가나 확정급여나 재측정 손익을 요구하는 것과 재분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를 넣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IS, BS 즉 개념에 넣어가지고 기타 포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기타 포괄을 넣으면 뭐가 되죠? 바로 포괄이익 또는 총포괄이익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재무상태를 배열할 때는 유동 배열법, 비유동 배열법, 그래서 유동 비유동법 또는 유동성 배열법 혼합법 하는 이야기를 갖다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하는 이야기와 계속성 원칙,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한 12개월에 대하여 이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발생주의 기준을 원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럴 때는 세분화를 인정한다 이거죠. 계정에서 상품 같은 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매입, 매출, 2월 상품 이렇게 3분법으로 분리할 수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 길거리에 돈 주었다 그러니까 돈줌이라는 계정은 쓸 수가 없고 잡수익으로 봐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세분화하고 별로 중요 안 하면 묶어라. 세분화와 묶어라 이야기가 중요도에 따라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액을 표시할 때도 반올림할 수도 있고 뭐 매돈 몇십 전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성이었고, 그 다음에 상계를 얘기했죠. 상계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왜? 총액으로 표시해줘야 재무제표를 내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여기에 자산과 부채를 뺀 나머지 그럼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표시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손 충당금과 평가 충당금은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상계가 될 수 있고, 바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다가 대손충당금 같으면 이만한 매출이 있는데 이 정도는 떼먹힐 수 있다 하는 걸 유보적으로 나타내는 게 대손충당금이죠. 이런 이야기는 상계적 개념을 갖다 인정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보고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이고 상장의 경우는 뭐 전반기, 후반기 나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반드시 표시의 계속성이 중요하며 재무제표를 식별할 수 있게끔 나타내고, 예를 들어 BS&B에서 어느 회사 언제 건 하는 걸 정확히 나타내줘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며 단기말이 어떻고 정기말이 어떻고 정기초가 어떻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으로 온다면은 계속 기업의 원칙이다 하는 말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며, 목적 적합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뭐 예확 중, 목적 적합의 예확 중이라는 얘기,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죠. 충실한 표현에는 완중오라는 얘기가 되죠.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로 와서는 이제 자산에 대한 평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 자산에 대한 평가, 역사적 원가, 현행 투입가격, 현행 산출가격, 미래현금 현가, 저가법,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알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그 다음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실현 가능 가덕요건, 비용에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과 단기업적주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에 가면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을 구분하라. 그 다음에 현금과 요불예금이 어떤가를 생각하라. 단기금융상품은 어떤가를 생각하라. 유가증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자. 그 다음에 수치채권 알아두며 유형자산, 그 다음에 여러분 무형자산까지 알아두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산의 전부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부채는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확정부채에 반대되는 우발부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채 속에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부분 사채를 기존 주주의 권한을 희석한다 그래가 희석증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알아야 되며, 자본금은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며, 주식의 발행에는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신주, 정자, 자기주식은 자본을 마이너스 시킨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감자,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포괄손익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라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수익은 뭐가 되느냐, 실현주의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수익은 발생과 실현주의 두 가지를, 그러나 우리가 비용의 경우는 발생만 되어도 좋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계 제도의 변경을 우리가 알아라. 그러니까 회계 변경, 정당한 이유, 변경의 처리, 소급, 단기, 전진, 이런 이야기 알고, 그다음 리스 제도에 대하여 이해를 하라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상품을 사와서 파는 이야기는 재무회계라면 자기가 물건 만들어가 파는 걸 원가회계라. 그러면 원가회계의 가장 중요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3대 요소로 잡는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제품 속에서 바로 제품의 맨 먼저 재료부, 다음에 여러분 제공품부, 다음 제품부가 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개별원가는 하나하나 따지는 거 개별원가고, 총체를 다 따져가는 게 종합이며 결합원가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 부위까지 체크를 하시면 전부 다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이야기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냐, 회계 원리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고회계 손세정 회계사님이 해주고, 그 뒤쪽에는 최종 마지막 31강에는 이제 원가 재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회계 원리와 중고회계 맨 마지막 뒤 라운드는 한사 문제를 좀 꼼꼼히 어려운 난해한 문제를 바로 손세정 교수님이 푸신 문제와 제가 푼 문제를 대비하며 제가 한 번 더 31강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며 최종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하며 저희들을 믿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